결국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생각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미국과 중국 간에 어느 나라가 과연 진정한 패권국이 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어느 쪽에 설 것이냐 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자, 미국과 중국 간에는 그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 그러한 패권 전쟁을, 패권 경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였죠? 바로 반도체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로봇, 또 그것을 돌리는 핵심 부품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그 이 두 가지 반도체. 그래서 뭐 일반적인 우리 소위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5G 정도는 우리 그냥 메모리 반도체 정도, 우리 삼성이 잘하는 그 정도면 되는데,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진정한 소위 반도체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 반도체 분야에 관한 한 미국을 따라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패권국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중국은 디지털 혁명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우선 뭐 미국이 처음부터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일부 갖고 있는 기술을 지금 대만의 TSMC라든가 한국의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데 지금 이렇게 분산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원천 기술은 설계 기술이었잖아요. 새로운 그런 어떤 반도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 TSMC나 아니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중국으로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데, 어떻게 중국이 과연 쉽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디지털 혁명에서 못한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재원이, 그러한 인재가 많아야 되는데, 중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미국보다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젊고 창의적인 그러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에너지와 식량 문제예요. 중국이 그냥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막 성장할 때는요, 그 나라가 필요한 에너지라든가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또 소득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중국은 그걸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자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니, 미국과 중국 간에 직접 전쟁하지 않아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기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도 너무 중요하고요. 식량도 너무 중요하죠. 이것을 해외에 의존한다고 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부족해지고, 내가 당장 기계를 돌려야 되는 그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미국은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하고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미국, 중국하고 어떻게 경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또 하나, 바로 인구 문제예요. 중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왜?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0.7명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국도 가장 최근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2022년에 출산율이 1.09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1.79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 젊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총인구조차도 막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계속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보면 이미 소위 얘기하는 출산율도 1.5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젊은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를 계속 받아들여요.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인재를 그 미국의 그 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전부 박사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최고의 인재는 또 미국에서 남아서 거기에서 경제 활동하고 살아남고, 그래서 거기서 영주권 갖고 거기서 시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젊고 그리고 유능한 인재는 미국에 다 있는데, 하다못해 중국에 있는 그 젊고 유능한 인재가 어떻게 해요? 중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경쟁이 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등소평의 그러한 교시에 따라서 그래도 사회주의 색채를 좀 줄이고, 특히 계획경제 색채는 완전히 줄여서 가능하면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되니까,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사기업, 일반 기업들이 막 커져 나가니까, 테크 기업도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것들이 막 커지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왜? 공산당에 그런 어떤 위상이 자꾸 상대적으로 뒤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산당이 이거 아니야. 보다 더 사회주의를 강화해야 되겠다. 일당 독재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단순하게 시진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서 더 강력한 그런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계속 해나가게 될 텐데,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하고 과연 이 경쟁이 될 수 있을까? 마치 구소련이 미국하고 경쟁해서 진 이유가 뭡니까? 군사력에서 뒤처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소위 얘기하는 경제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중국이 과연 사회주의 일당 독재 시스템으로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려고 굉장히 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 중국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 뭐 중립을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우리나라,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당한 그러한 어떤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계속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생각은 뭐 그냥 중국만 있지 않았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 말고도 뭐 계속 뭐 그 여진족부터 시작해서 뭐 몽골이 등장하고 하다못해 일본도 등장하고, 근세에 오면은 구소련도 오고, 러시아죠. 러시아도 오고 뭐 서방 세력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계속 내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라까지도 계속 침략을 당하고,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식민지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전쟁도 피할 수도 있고 또 식민지화 되는 것까지도 피할 수 있다. 그거 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겠어? 또 벌어질 수 있죠. 당연히 전쟁 또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외세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럼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느냐? 저는 뭐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치가 있잖아요.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공통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은 그러면 완전 버려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 외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결국 시간은 결국 미국 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중국하고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릴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정말 아주 특이하게 무역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밥 맞는 역사에서 지금처럼 잘 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정도 10위권의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고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까지도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실제 보면 이게 2022년 전 세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보면요. 상품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무려 6위예요, 6위.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요. 수입도 우리나라가 8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나라 말고, 그러면 1위는 누구냐? 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 두 번째가 미국, 뭐 이래요. 수입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는데 수입은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출은 6위, 그리고 수입은 8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러면 주로 어느 나라하고 많이 하는데 주로 어느 나라하고 많이 하겠어요? 당연히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비중,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 규모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 2020년에 한 26% 정도 됐어요.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22년에는 한 23%로 떨어지다가 지난해에는 20%까지 떨어졌어요. 20%까지. 그러니까 한 4분의 1 되다가 5분의 1까지 떨어졌다. 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계속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뭔데? 왜냐하면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부분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에 한 또 4분의 1 정도 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다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 간에 패권 경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반도체 수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그 치열한 그러한 패권 경쟁하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계속 엄청난 그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으로 수입할 여력도 떨어지잖아요. 또 이게 또 줄어드는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어떤 수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지금 2020년에 중국은 26%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한 14.5% 정도 했거든요. 이게 막 올라가서요. 지난해에는 18.3%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얼마 했다고요? 한 20%.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 18.3%.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12월 달에는 이게 역전까지도 돼요. 그 드디어 미국이 중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상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건을 많이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1960년부터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막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주로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고 그 다음 많이 한 게 뭐 한 일본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중국이 이제 뭐 WTO 회원국이 되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단순하게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중간재, 아까 제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최종재가 아니라 그 반도체를 중국이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텔레비전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같은 데를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끊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추세로 갈 거다. 그렇지만 이걸 계속 줄이게 되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결국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결국은 이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미국으로 완전 의존해야 돼.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아세안이라든가 EU라든가 특히 아세안 이러한 또 뿐만 아니라 뭐 중동 신흥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정말 돌려야 되고 그쪽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소수의 그런 국가에 너무 수출이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EU라든가 몇 개 합하면 거기에 대부분이에요. 이걸 좀 더 다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현재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민주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헌법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거라고 전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경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래도 너무 빨리 우리가 중국을 디커플링 하면, 미국의 용어를 쓰면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디리스킹 정도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다시 하더라도 우리는 디커플링을 중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정도 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우리가 그 좀 더 경제 어떤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제 강의 정말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